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강유진은 병원 복도에 있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떨렸다. 1시간 전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음을 알렸다. 부모님의 사고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마저 앗아갔다. 수술비는 천문학적이었고 보험도 저축도 바닥났다. 이제 그녀는 완전한 고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복도 끝에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도시의 생동감을 알렸지만 유진에게는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지금 이 순간 꺼져가는 불꽃처럼 위태로웠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뒤섞인 공기는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섰다. 비는 더욱 거세져 그녀의 얇은 코트를 적셨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정신없이 걷고 또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주머니 속의 낡은 지갑에는 겨우 몇 장의 지폐만이 남아있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진은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너무도 큰 고통은 때때로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번화하게 위치한 허름한 술집 앞이었다. 낡은 간판에서 깜빡이는 넌사인만이 이곳이 영업 중임을 알렸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곳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따뜻한 술 한 잔이 절실했다. 몸과 마음을 녹여줄,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술집 안은 어두침침했고 담배 연기와 알코올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낡은 테이블 몇 개와 작은 바가 전부였다. 손님들은 제각기 삶의 무게를 짊어진 듯 지쳐 보였다. 유진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비로소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한 잔, 두 잔, 술잔이 비워질수록 그녀의 정신은 흐릿해졌다. 슬픔과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유진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주변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의 감각이 무뎌진 채 오직 머릿속의 혼란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괜찮으세요?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어두운 술집 안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특별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왠지 모르게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를 풍겼다. 유진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남자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에게서 희미한 알코올 향과 함께 상쾌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는 술집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사고, 병원비, 그리고 남겨진 빚더미. 이 모든 것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허무하게 들렸다. 남자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멀리 떨어진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남자는 여전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동정심, 피로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심. 이런 날도 있군요. 우연히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유진은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일단 따라와요. 유진은 그의 손을 잡을까 말까 망설였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미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소나기에 잡힌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유진을 이끌고 술집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밖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운전기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유진을 채 태웠고 자신도 뒷좌석에 앉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이 남자는 누구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악몽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기를 바랐다. 차가 멈춘 곳은 럭셔리한 호텔 앞이었다. 남자는 유진을 이끌고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휘황찬란한 로비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유진은 주눅이 들었다. 이곳은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세상이었다. 남자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능숙하게 체크인을 마쳤다. 그의 이름은 이강훈이었다. 이강훈,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기시감이 들었다. 그들은 최고층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야경은 병원에서 보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이곳에서 바라본 도시는 거대하고 압도적이었으며 동시에 고독해 보였다. 강훈은 유진에게 어질러진 침대를 가리키며 짧게 말했다. 여기서 자요.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욕실로 향했다. 샤워기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멍하니 침대에 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상황은 대체 뭘까? 왜 이 남자가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을까? 그녀는 그의 목적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욕실에서 나온 강훈은 깔끔한 잠옷 차림이었다. 그는 유진을 힐끗 바라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죠. 지금은 당신도 나도 너무 지쳤으니.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웠다. 유진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의 말대로 너무 피곤했다. 그녀는 그가 가리킨 침대의 반대편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낯선 남자의 옆에서 잠이 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제의 기억은 놀랍도록 선명했다. 그녀는 옆자리를 보았다. 강훈은 이미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에서 어떤 종류의 강인함이 느껴졌다. 그의 옆에 누워있는 것이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어쩐지 묘한 안정감이 들었다. 강훈은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제 밤과는 달랐다. 냉철하고 계산적인 시선이었다. 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몸을 일으켰다. 어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강훈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결혼합시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네. 뭐라고요? 강훈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어젯밤에 함께 보냈으니 책임은 져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어젯밤의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술에 취해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그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와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보니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그녀에게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하는 걸까? 그녀는 어젯밤 그에게서 풍겼던 묘한 기시감의 정체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그녀가 우연히 잡지에서 보았던 대한민국 최고 재벌그룹 성운그룹의 젊은 CEO 이강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이 이강훈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도 술과 피로에 지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 중 한 명과 하룻밤을 보냈고 그가 지금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하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강유진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강훈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의 얼굴이 대한민국의 거대 기업인 성운그룹의 젊은 총수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흐릿하지만 그의 말은 단호하고 확고했다. 책임 하룻밤의 실수에 대한 책임으로 결혼을 하자는 말인가. 그것도 재벌 총수가. 이건 꿈이 틀림없었다. 결혼이라뇨. 저는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겨우겨우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저는 재벌 사모님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젯밤 일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저도 잊을게요. 강훈은 그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있어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듯한 무감각함이었다. 잊어버리라고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내게는 당신과의 하룻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내게는 계획이 있고 당신은 그 계획에 아주 잘 들어맞는 조각입니다. 유진은 그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제가 무슨 조각이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막말을 해요? 막말 강훈은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갈 곳도, 돈도, 가족도 없습니다. 병원비 빚까지 떠안았더군요. 어젯밤 당신이 술집에서 짓거리던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나만큼 절실한 구원자가 없을 겁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어 놓는 듯한 냉혹한 현실이었다. 비참함과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금 그 어떤 것도 가진 게 없었다. 제가 당신의 어떤 계획이 필요한데요. 유진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해야만 했다. 그의 제안이 아무리 황당하더라도 지금 그녀에게는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날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필요했다. 강훈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성운그룹의 본사 건물에 닿아 있었다. 성운그룹의 후계 구도는 복잡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재혼으로 들어온 박지연 상무는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죠. 특히 내 여동생 이서연이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것을 약점으로 삼아 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재벌가의 암투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야기였다. 그녀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박상무는 내가 다른 재벌가 자녀와 결혼하여 사업적으로 동맹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집안과 결혼하여 내 입지를 약화시키고 서서히 나를 권력에서 배제하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뜻대로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의 병원비와 그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강훈은 마침내 유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함께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당신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래서 잃을 것도 없는 사람과 결혼하여 박상무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편도 아니며 어떤 세력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는 오히려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룻밤의 책임이라는 명분도 있으니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은 계산적이고 냉정했다. 유진은 자신이 그의 계획에서 단순히 도구이자 방패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제안이 그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에게는 부모님의 병원비 빚을 갚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살 곳도 없었다. 제가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강훈은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대가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내 옆에서 내가 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성운그룹의 며느리로서 품위를 지키고 안으로는 내 계획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여동생 서연이를 잘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섬세하고 약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너무 아낍니다. 그는 서연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그의 차가운 눈빛에 아주 미세한 온기가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그 순간 그가 완전한 냉혈한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어쩌면 그에게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아련해졌다. 대신 나는 당신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당신을 따른다면 당신은 그녀의 병간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겁니다. 유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제안이었다. 위험하지만 동시에 절박한 그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부모님의 빚을 갚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책임이었다. 그리고 서연이라는 아이의 존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유진은 겨우 입을 열었다. 강훈은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할 시간은 많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박상무는 내일 당장 내게 맞선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호텔방 전화벨이 울렸다. 강훈은 전화를 받았다. 짧은 대화 후 그는 전화를 끊고 유진에게 말했다. 박상무가 직접 왔군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유진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니.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종류의 절박함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도 이 싸움에서 외롭고 지쳐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아요. 결혼할게요. 유진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자신을 위한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강훈의 얼굴에 미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은 결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들은 함께 문을 나섰다. 문 밖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여성이 비서와 함께 서 있었다. 그녀가 바로 이강훈의 어머니, 박지연 상무였다. 박지연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 가득한 시선으로 강훈을 바라보았다. 강훈아,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천박한 계집애는 대체 누구야? 박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다. 강훈은 박지연의 시선을 무시하고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인사드리세요. 제 아내, 강유진입니다. 어젯밤 저희는 이미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충격으로 흔들렸다. 유진은 강훈의 옆에 서서 박지연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위험한 시작. 그날 오후 이강훈과 강유진의 결혼 소식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다. 성운그룹의 젊은 총수가 정체불명의 여자와 하룻밤 만에 결혼했다는 소식은 언론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언론은 강유진의 신상 정보를 파헤치려 했지만 그녀의 배경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이강훈은 언론의 추측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결혼을 진행시켰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였다. 유진은 순식간에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다. 그녀는 강훈과 함께 그의 대저택으로 들어섰다.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장식들은 그녀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저택에는 그녀를 경계하는 시선들이 가득했다. 특히 박지연의 신복들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비웃었다. 하지만 유진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부모님의 빚을 갚는 것,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이강훈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정원에 있는 작은 강아지 집이었다. 그곳에는 털이 복슬복슬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 강아지는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강아지는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유진은 강아지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마음 한편이 아련해졌다. 이 강아지가 바로 서연이의 반려동물이자 그녀의 새로운 삶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강유진은 이강훈과의 위장 결혼 후 성훈그룹의 웅장한 저택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새 짙은 화려함에 극치였지만 동시에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집안 곳곳에 놓인 값비싼 미술품과 고풍스러운 가구들은 그녀를 압도했지만 정작 그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이곳은 단순한 저택이 아니라 이씨 가문의 오랜 역사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거대한 성체와 같았다. 그녀는 그 성체 안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가장 먼저 그녀를 마주한 것은 박지연 상무의 노골적인 경멸이었다. 박지연은 유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를 천박한 사기꾼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하인들에게 유진의 말을 듣지 말라고 지시했고 유진이 어떤 지시를 내리려 할 때마다 비웃음을 날렸다. 유진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당했다. 식사 시간은 매번 고통스러웠다. 박지연은 유진이 앉은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앉아 그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그녀가 하는 말에는 일절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인 이강훈에게만 온갖 질문과 지시를 쏟아냈다. 그 모든 것은 유진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녀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려는 의도였다. 박지연의 신복인 김민준 변호사도 유진을 끊임없이 감시했다. 그는 시종일관 차갑고 예리한 눈빛으로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으며 그녀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박지연에게 즉시 보고했다. 김민준은 박지연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인물이었고 유진은 그가 이씨 가문의 중요한 비밀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유진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신부처럼 행동했고 박지연의 비난에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저택의 구조를 익히고 하인들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관찰했다. 마치 오래된 성의 비밀을 파헤치는 탐험가처럼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훈이 말한 도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곳에 적응하고 있었다. 위장 결혼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강훈은 유진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었다. 그는 박지연이 유진을 공개적으로 모욕할 때마다 은근히 박지연을 제지하거나 유진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려 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완벽한 부부의 연기를 해냈다. 그의 팔은 유진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쌌고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해 다정하게 빛났다. 하지만 둘만의 공간에서는 냉랭한 공기가 흘렀다. 그들은 각자의 방을 사용했고 침묵 속에서 서로에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마치 정해진 역할극을 하는 배우들처럼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적이고 계산적이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삭막한 저택 안에서 유일하게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때 그녀의 발치에 익숙한 복슬복슬한 털뭉치가 다가왔다. 그것은 그녀가 저택에 처음 들어섰을 때 보았던 골든 리트리버 해랑이었다. 해랑은 커다란 눈으로 유진을 올려다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해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안녕, 해랑.
너도 여기 적응하기 힘들지. 유진은 해랑의 귀에 속삭였다. 해랑은 마치 그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때 저택의 뒷문이 열리고 한 소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소녀는 창백한 얼굴에 여린 몸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깊고 슬퍼 보였다. 그녀가 바로 강훈의 여동생 이서연이었다. 서연은 해랑을 보자마자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해랑에게 다가갔다. 해랑은 서연을 보자마자 기쁨에 넘쳐 짖으며 그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서연은 해랑을 끌어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유진에게 닿았다. 서연은 유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해랑이 누나를 좋아하나 봐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고 여렸지만 상냥했다. 유진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인가요? 저는 강유진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오빠한테 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해랑이가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친하게 구는 건 처음 봐요. 그녀의 눈빛은 순수하고 투명했다. 유진은 그 아이의 눈을 통해 강훈이 왜 그토록 이 여동생을 지키려 하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유진은 자주 서연과 해랑을 만났다. 서연은 희귀병으로 인해 몸이 약했지만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유진은 서연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해랑은 언제나 그들 옆을 지켰다. 해랑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을 주는 존재였다. 해랑은 유진에게도 신뢰를 보여주었다. 유진이 저택을 돌아다닐 때면 해랑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짖거나 몸을 비비며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유진은 해랑에게서 묘한 영민함을 느꼈다. 마치 해랑이 이 저택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유진은 서연과 가까워지면서 강훈의 숨겨진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서연은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부모님의 사고 이후 어떻게 성운그룹을 이끌어왔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강훈의 부모님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때 강훈은 겨우 20살이었다. 어린 나이에 거대한 그룹의 총수가 된 그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박지연 상무는 그때부터 그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며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다고 서연은 설명했다. 서연의 이야기 속에서 강훈은 냉철한 사업가가 아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외로운 가장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유진은 그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훈도 유진이 서연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했다. 그는 서연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유진이 서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적인 계약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강훈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유진이 서연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을 단순히 도구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그리고 어쩌면 그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지연은 유진과 강훈의 관계가 예상보다 돈독해지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유진이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강훈의 진정한 아내가 되어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지연은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유진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유진은 강훈의 서재에서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 속에는 강훈과 어린 서연,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첩의 가장 뒷장에는 찢겨진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배경과 한 남자의 모습. 유진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오래전 이 장소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으로 다가왔다. 그때 유진은 해랑이 자신의 발치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해랑은 서재 문을 쳐다보며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유진은 사진첩을 급히 닫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김민준 변호사가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유진을 향해 날카롭게 빛났다. 사모님,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회장님의 서재는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유진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김 변호사님, 서연 씨와 함께 읽을 책을 찾고 있었어요. 김민준은 유진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서재의 모든 구석을 훑는 듯했다. 그는 유진이 사진첩을 만졌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 같지는 않았지만 유진은 그의 의심스러운 시선에서 위협을 느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찢겨진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해랑의 경고성 울음소리. 어쩌면 그 사진 속에 그녀의 과거와 관련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이 저택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마치 운명의 실타래가 그녀를 이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했다. 밤은 길었다. 강유진은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서재에서 발견한 찢겨진 사진 속 남자의 얼굴과 해랑의 경고성 울음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강훈의 부모님 사고에 대한 서연의 이야기가 그녀의 기억과 묘하게 겹쳐졌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잔상들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여느 때처럼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서연은 여전히 침대에서 약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다. 유진은 서연의 이마를 짚었다. 열은 없었지만 서연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언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서연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유진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서연아, 안 괜찮아 보여. 혹시 아픈 데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젓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침대 옆 협탁을 가리켰다. 언니, 해랑이가 어제 이걸 물고 왔어요. 유진은 협탁 위에 놓인 것을 보았다. 그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지갑은 오래되어 보였고 여기저기 낡은 흔적이 역력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신분증과 명함, 그리고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유진은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젊은 부부는 바로 그녀의 부모님이었다. 그리고 그 지갑은 유진의 부모님의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지갑이 이 저택에 있을 수 있을까? 그녀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모든 유품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서재에서 본 찢겨진 사진, 그리고 이 지갑,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유진은 지갑 속의 명함들을 꺼내보았다. 그중 하나는 익숙한 로고가 박혀 있었다. 성운건설, 강훈의 성운그룹 계열사 중 하나였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이름은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서연아, 이거 어디서 찾았는지 정확히 기억하니?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해랑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해랑이가 저번 주에 저택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물고 왔어요. 창고가 너무 낡아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해랑이는 호기심이 많아서 몰래 들어갔다가 이걸 찾았나 봐요. 오빠한테 보여주려 했는데 오빠가 바빠서 아직 못 보여줬어요. 낡은 창고, 유진은 즉시 서재에서 본 사진과 연결시켰다. 사진 속 배경과 유사한 곳이 바로 그 낡은 창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해랑의 눈을 바라보았다. 해랑은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이 중요한 단서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괜찮니? 아침부터 기침소리가 심해서. 강훈이었다. 그가 서연의 방으로 들어섰다. 유진은 황급히 지갑을 옷 속에 숨겼다. 아직 강훈에게 이 사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강훈은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이마를 짚었다. 병원에 가야겠어.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빠,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강우는 서연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강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분명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지만 서연에게만큼은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 모든 미스터리가 그와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며칠 후 박지연은 유진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실행했다. 그녀는 유진이 성운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빼돌리려 했다고 거짓으로 모함했다. 언론은 즉시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강유진은 하루아침에 사기꾼 며느리로 낙인 찍혔다. 기자들은 저택 앞에서 진을 쳤고 유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이 모든 건 박상무의 짓이에요. 저를 내쫓으려고 꾸민 일이에요. 유진은 강훈에게 호소했다. 강훈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듯 차갑게 말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언론은 이미 당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당신의 배경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유진은 그의 차가운 반응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해랑과 함께 저택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해랑은 놀랍도록 영리했다. 그녀가 특정한 질문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찾으려 할 때면 해랑은 마치 그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꼬리를 흔들며 특정한 장소로 그녀를 이끌었다. 해랑은 유진을 서재에 숨겨진 벽난로 뒤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낡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유진은 금고를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다. 그때 그녀는 문득 서재에서 보았던 찢겨진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남자는 강훈의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도 등장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강훈의 아버지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서연의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유진은 강훈의 아버지의 생일과 강훈의 어머니의 결혼기념일,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의 사망일 등 여러 가지 숫자를 조합해보았다. 마침내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유진은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성운건설의 과거 프로젝트 문서들이었다. 그리고 그 문서들 사이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그 문서는 그녀의 부모님이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심각한 안전 문제와 비리 의혹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프로젝트 책임자 명단에는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강훈의 아버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유진의 부모님은 그 프로젝트의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리고 그 사고의 뒤에는 박지연과 김민준, 그리고 성운그룹 내부에 또 다른 거물이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유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분노로 흔들렸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성운그룹, 그리고 이강훈의 가족이 있었다니. 그녀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제 이 위장 결혼을 통해 자신의 복수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저택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인들이 황급히 뛰어다니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진은 서재를 나섰다. 거실에는 강훈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주치의가 서 있었다. 서연이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주치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유진은 충격을 받았다. 서연이, 그녀는 서둘러 서연의 방으로 달려갔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산소 호흡기가 씌워져 있었다. 강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유진은 그가 얼마나 서연을 소중히 여기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서연의 위급한 상황에 마음이 아팠다. 박지연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서연을 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약하니 그룹을 강훈에게 맡길 수 없지. 결국 내 아들 이준이 그룹을 이어받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계산만이 가득했다. 강훈은 박지연을 노려보았다. 닥쳐요. 어머니가 꾸민 짓이죠.
서연이가 이렇게 된 것도 모두 어머니 때문이죠. 박지연은 뻔뻔하게 웃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저 그룹의 미래를 걱정할 뿐이다. 유진은 금고에서 발견한 USB를 꽉 움켜쥐었다. USB 안에는 박지연의 비리가 담긴 핵심 증거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서연을 살리고 부모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그녀는 강훈과 함께 박지연에게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강훈에게 다가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강훈 씨,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박상무의 비리를 밝힐 증거를 찾았어요. 강훈은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소리입니까? 유진은 품속에 숨겨둔 USB를 꺼내 보였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죽음도, 서연이의 병도, 모두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강훈은 유진의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유진은 그 순간 그에게서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동지가 되었다. 박지연의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 두 사람은 진실을 밝히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강유진의 손에 들린 USB와 그녀의 충격적인 진실 고백은 이강훈을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의 부모님 사망 사고와 서연의 병이 박지연 상무의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유진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오랜 의구심을 건드렸다. 그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회의감과 분노, 그리고 희망 사이를 오갔다. 이게 무슨 소리죠? 강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유진은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본 후 단호하게 말했다. 제 부모님은 성운건설의 비리 프로젝트를 폭로하려다가 의문의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 USB 안에는 그 증거와 함께 박상무가 성운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벌인 모든 음모가 담겨 있을 거예요. 서연 씨의 병도 어쩌면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강훈은 유진의 말을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여동생의 병이 누군가의 사악한 계략의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박지연을 의심해왔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유진이 내민 USB는 그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이걸 어디서 찾았죠? 강훈은 USB를 건네받으려 손을 뻗었다. 서재에 숨겨진 금고에서요. 해랑이가 찾았어요. 해랑이는 우리 부모님의 지갑도 찾아냈어요. 유진은 해랑을 바라보았다. 해랑은 여전히 그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해랑의 영민함이 다시 한번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때 박지연 상무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저 계집애가 또 무슨 거짓말로 너를 현혹하는지 모르겠구나. 강훈아, 제정신이 아니구나. 강훈은 박지연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닥치세요. 어머니,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수많은 암호화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강훈은 능숙하게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의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서연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다. 시간은 촉박했다. 파일들이 하나둘씩 열릴 때마다 강훈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성운건설의 비자금 장부, 박지연 상무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 그리고 그녀가 강훈의 부모님 사고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심지어 서연의 희귀병과 관련된 의학 보고서와 약물 투여 기록도 있었다. 서연의 약에 미량의 독극물이 지속적으로 투여되어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강훈의 손이 떨렸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부모님, 그리고 그의 소중한 여동생이 박지연의 탐욕의 희생양이었다니. 분노와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유진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이제 같은 고통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 순간 김민준 변호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강훈의 노트북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다.
회장님, 그건 가짜입니다. 모두 조작된 겁니다. 김민주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강훈은 차갑게 웃었다. 조작이라고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군. 김민주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넥타이가 풀어진 채 지쳐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강훈의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했던 오랜 동료이자 현재는 성운그룹의 부회장인 최정우였다. 최정우는 강훈의 부모님 사고 이후 박지연에게 밀려났지만 여전히 강훈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최정우는 방 안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김민준을 노려보더니 강훈에게 다가갔다. 강훈아, 저 모든 것이 진실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박지연 상무의 협박과 감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게도 증거가 있다. 최정우는 품속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담긴 것은 박 상무가 서연이에게 투여할 약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녹취록과 그녀의 불법적인 비자금 운용에 대한 더 많은 증거들이다. 심지어 김민준 변호사가 이 모든 일에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있다. 강훈은 최정우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는 최정우가 박지연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최정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었다. 강훈은 최정우의 USB를 받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새로운 파일들이 열리면서 박지연과 김민준의 모든 범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박지연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배신자 최정우,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최정우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박지연을 바라보았다. 나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다. 강훈의 부모님께 속죄하고 싶다.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김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했다. 강훈은 노트북 화면을 끄고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확신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진실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에게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동지가 되었다. 박지연과 김민준의 음모를 세상에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동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진이 물었다. 강훈은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한 번 더 쓰다듬었다. 언론에 이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박지연 상무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녀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반드시 살려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비장했다. 그때 해랑이 서연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서연의 손을 핥았다. 마치 서연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연의 미약한 손가락이 해랑의 털을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유진과 강훈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서연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들은 반드시 서연을 살려낼 것이고 박지연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박지연은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강훈과 유진을 노려보았다. 너희가 감히 나를 건드려 성운그룹은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강훈은 그녀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벌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연민도 없었다. 유진은 강훈의 옆에 굳건히 섰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싸움이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 이강훈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이를 악물었다. 부모님의 비극적인 죽음과 사랑하는 여동생 이서연의 병이 모두 박지연 상무의 사악한 음모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그를 분노로 가득 채웠다. 강유진의 손에 들린 USB와 최정우 부회장의 추가 증거들은 박지연과 김민준 변호사의 모든 범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복수를 맹세했다. 아니,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할 때가 되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다. 박지현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감히 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성운그룹은 내 손안에 있어 이사들은 모두 내 편이고 언론은 내가 쥐고 있지.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그녀는 자신의 권력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듯했다. 강훈은 박지연의 허풍에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는 법이죠. 당신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증거, 주가 조작, 그리고 서연이에게 독극물을 투여한 기록까지 모두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이준 상무도 이 모든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도 말이죠. 박지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준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마. 몰랐다고요. 어머니가 시킨 모든 비리 문서에 이준 상무의 서명이 찍혀 있습니다. 그 또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강훈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김민준 변호사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박지연의 꼭두각시였지만 이제 그 역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유진은 강훈의 옆에 굳건히 섰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서연아, 언니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야. 오빠와 함께. 서연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지만 유진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듯했다. 강훈은 즉시 최정우 부회장에게 연락하여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동시에 그는 신뢰하는 언론사 기자에게 접촉하여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길 준비를 했다. 저태가는 순식간에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박지연은 자신의 신복들을 동원하여 강훈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때늦은 시도였다. 최정우는 이미 대부분의 이사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들은 강훈의 말을 듣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성운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사들은 각자의 얼굴에 불안감을 들이운 채 앉아 있었다. 강훈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유진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박지연은 이미 회의실에 와 있었다. 그녀는 강훈을 노려보며 비웃었다. 강훈아,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이사들은 모두 내 편이고 그룹은 내 손 안에 있어. 네가 데려온 저 천박한 계집애가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니? 그때 최정우 부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회의실 중앙에 서서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성운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박지연 상무가 그룹의 재산을 사유화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정우의 말에 이사들은 술렁거렸다. 박지연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무슨 소리냐? 최정우, 네가 감히 나를 모함해. 모두 거짓말이야. 강훈은 침착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USB에 담긴 파일들을 화면에 띄웠다. 비자금 장부, 횡령 내역, 그리고 박지연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회의실을 채웠다. 특히 서연의 약물 조작에 대한 녹취록이 흘러나오자 이사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일부 이사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박지연을 노려보았다. 박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강훈.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거야. 그때 유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강훈의 부모님 지갑과 서재에서 발견한 찢겨진 사진을 이사들 앞에 내보였다. 이 지갑은 제 부모님의 유품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 남자는 제 아버지입니다. 제 부모님은 성운건설의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박지연 상무의 지시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USB 안에는 제 부모님을 포함한 희생자들의 정보와 박 상무의 모든 범죄가 담겨 있습니다. 유진의 말은 회의실을 충격으로 뒤흔들었다.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과 성운그룹의 비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사들은 더 이상 박지연의 편에 설 수 없었다. 그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박지연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김민준을 노려보았다. 김민준 어서 저들의 입을 막아 저 가짜 증거들을 없애. 김민준은 몸을 떨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지연과 김민준을 체포했다. 박지연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곧 수갑소리에 묻혔다. 강훈아, 이준아, 너희는 나를 배신할 수 없어. 나는 너희 어머니다. 내가 성운그룹의 회장이야. 박지연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훈은 냉정한 눈빛으로 박지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탐욕과 살인으로 얼룩진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날 오후 성운그룹의 비리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박지연 상무와 김민준 변호사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성운그룹은 한동안 혼란에 휩싸였지만 강훈은 최정우 부회장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그룹을 안정시켰다. 이준 상무도 모든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서연의 건강이었다. 박지연이 투여한 독극물은 서연의 몸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지만 다행히 때늦지 않았다. 유진이 발견한 USB 덕분에 서연의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의료진은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을 수 있었다. 서연은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약해진 몸으로 유진과 강훈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오빠, 언니,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강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미안하다. 오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유진은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해랑은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가족의 재회를 축하하는 듯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면서 이들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성운그룹은 강훈의 손에 의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고 유진과 강훈 그리고 서연의 관계 또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앞에는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었다. 성운그룹을 뒤흔들었던 폭풍이 지나간 후 강유진과 이강훈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박지연 상무와 김민준 변호사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이준 상무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면서 성운그룹은 강훈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그룹은 다시금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강훈과 유진의 관계는 놀랍도록 깊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약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함께 진실을 파헤치고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위장된 사랑이 아닌 진실한 유대감과 신뢰가 싹튼 것이었다. 강훈은 더 이상 냉철하고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유진의 존재는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고 그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진 또한 강훈을 통해 잃었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복수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이서연의 회복이었다. 독극물의 후유증은 예상보다 심각했지만 강훈과 유진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최정우 부회장이 지원한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서연은 기적적으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자신의 병이 박지연 상무의 악행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유진과 강훈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서연이 깨어난 날 강훈은 유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유진 씨, 우리 다시 결혼식을 올릴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운 계산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진심과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강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훈 씨. 그래요.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들의 첫 결혼은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이었지만
두 번째 결혼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두 번째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을 담은 혼인 서약을 했다.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생기 넘쳤다. 해랑은 두 사람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다. 해랑은 이제 이씨 가문의 진정한 수호견이자 유진과 강훈 그리고 서연의 든든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강훈은 성운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그녀의 부모님이 추진했던 안전한 건축기술 개발에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이 모든 것은 유진과 서연에게서 얻은 깨달음이자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였다. 유진은 이제 성운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이자 강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훈과 함께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끌었고 특히 서연을 위한 희귀병 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과거 아픔은 이제 그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서연과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언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언니를 만나고 나서 오빠가 많이 변했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유진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너도 마찬가지야. 서연아, 내 덕분에 나도 오빠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 그들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해랑이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방했다. 그때 강훈이 다가와 유진과 서연을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유진은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 더 끈끈한 사랑과 신뢰로 묶인 가족이었다. 몇 년 후 성운그룹은 강훈의 리더십 아래 더욱 번성했다. 그의 개혁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희귀병 재단은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유진의 부모님이 꿈꿨던 안전한 건축 기술은 현실이 되어 많은 생명을 구했다. 유진과 강훈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들의 삶은 예상치 못한 하룻밤의 인연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운명을 발견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다. 서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대학에 진학했고 그녀의 밝은 미소는 이씨 가문의 행복을 상징했다. 해랑은 여전히 그들의 곁을 지키며 충직한 친구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유진은 강훈의 품에 안겨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조용히 적셨다. 그들의 처음 만났던 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거나 절망적이지 않았다.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제가 술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강훈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서로를 영원히 찾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모든 우연은 운명이 우리를 묶어주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만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유진은 강훈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과 치유, 정의와 용기, 그리고 운명적인 사랑이 얽힌 한 편의 드라마였다.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찬란한 빛을 찾아낸 아름다운 이야기였다.